자, 이번 시간에는 나폴레옹에서부터 프랑스에서 영국의 자유주의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나폴레옹과 빈체제와 함께.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사람은 통령으로 쿠데타의 통령으로 올라서 국민투표로 제정이 된 나폴레옹이었어. 자, 나폴레옹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 출신. 이전에 이 단어는 사실 정말 그 요새 세계사에서 엿먹으라고 문제를 내는 단어 중에 하나인 19세기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프랑스 혁명 쪽이 좀 더 어려운 주제였다면 지금은 이 영역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역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고 나폴레옹은 이렇게 중요하기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인물이지만 사실 어렵게 내기라고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9세기사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어디서 뒤통수를 치면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17년도 수능에는 나폴레옹과 빈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나폴레옹과 빈체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모든 게 그렇지만 공부는 항상 뭐를 나올지 뭐 예상해서 뭐를 배제시키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다 열심히 해야 돼. 어쨌든 뭐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인 출신인데, 나폴레옹 군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고 현재의 전략이나 전술에도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야. 어쨌든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통령이 되었지만 황제가 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었어. 부정선거 아니야, 이승만 같은. 나폴레옹의 내정을 보면 나폴레옹의 내정, 우선 나폴레옹 법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나폴레옹 법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배우면서 주권제민도 배우고 소유권도 배우고 그랬었지, 그치? 근데 그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올라가 있는 주권제민이나 소유권은 법적인 근거가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길거리에 붙어있는 대선 광고 포스터만도 못한 게 그런 거야. 근데 나폴레옹이 법전 안에다가 프랑스 혁명의 정신들, 주권제민, 소유권,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들을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이제 드디어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명문화가 된 거야. 그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명문화시킨 헌법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야.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국립은행을 만들고, 또 이제 국민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컨대 너희 생각을 해봐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없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제주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 적 없어요 이러는데 의사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국민교육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이 전부 어떤 의무교육을 받고 표준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다 같은 언어를 쓰는, 다 같은 이 나라의 국민인 프랑스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교육의 시작이고, 나폴레옹이 국민교육을 거의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고 실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전쟁을 나갔던 유럽 원정, 외정도 생각보다 좀 깊게 봐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거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지만 딱 3번 졌거든. 3번 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 3번 진 것 때문에. 자, 그러면 뭐에서 이겼고 뭐에서 졌는지 봅시다. 우선 입법의 시대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을 했었고, 이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과 상대하는 바로 이 빈 체제, 나폴레옹과 마주 상대하는 이 빈 체제의 어떠한 적대 국가잖아.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어. 그 다음에 독일 영토의 일부분, 커다랗게 일부분을 라인 연방이라는 새로운 위성 국가로 떼서 프랑스의 식민지 같은 이렇게 쫄자 국가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런 이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프랑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커다란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고 일본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듯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큰 라이벌 관계지만 항상 영국이 이겨서 프랑스가 미묘하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고, 독일 역시 프랑스에게 미묘하게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게 대부분 이제 이 라인 연방을 빼가면서 생긴 일인데, 근데 반대로 어디에서 졌냐면 바로 일단 영국에게 트라팔가 해전, 바다에서 한번 졌어. 누구에게냐면 바로 호레이시오 넬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해군 장수에게 한번 졌었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누가 있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잖아. 그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정규군은 때려잡았는데 정규군 그 외에 의병단, 민병대 같은 그런 데들을 못 때려잡았단 말이야.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에도 못한 짓이 되게 많아. 크로메리 아일랜드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나폴레옹도 이베리아 반도를 쓸어버리는 바람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생각보다 나폴레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난 어떤 게릴라 전투 같은 거를 나폴레옹이 이렇게 극복해내지를 못했어. 그런데 일단 정규 육군에게 털린 적은 없으니까 그럭저럭 나폴레옹의 어떤 패권이 지속이 됐는데, 아까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지고 나니까, 영국한테 이제 지고 나니까 나폴레옹이 아이 씨발 치사하다, 영국 새끼들 섬나라 새끼들이니까 우리 대륙에 있는 애들은 다 내 부하들이니까 영국 새끼들아 놀지마 이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영국을 고립시켜가지고 영국을 연맥이려고 했던 거였는데, 문제는 영국은 해가 진다고 안 진다고? 안 진다고.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하고 안 놀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반대로 러시아같이 영국과 무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명령,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러시아가 영국과 교류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교역을 하기 시작했어. 밀무역을.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러시아로 원정을 갔는데, 문제는 러시아 원정에서도 전투에서 진 적은 별로 없단 말이야. 다 때려 부셨어. 다 때려 부수고 모스크바까지 딱 가서 깃발을 딱 꽂았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봐. 한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천안공에 가갖고 천안공 꼭대기에다 태극기를 깔아버렸어. 그럼 우리나라가 이긴 거지. 그치?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에 와가지고 경복궁에서 명성하고 시해당한 그림을 경복궁 대문짝에다 확 붙여놨어. 그럼 우리나라 진 거잖아. 그런 식으로 적국의 수도를 따면 웬만하면 전쟁은 이기게 돼. 근데 이놈의 나라,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적국의 수도를 땄어. 모스크바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해. 그러다가 겨울이 왔어. 그러나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동장군님이 나폴레옹 애들을 다 얼어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은 60만의 병사 중에서 30만을 눈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나머지만 돌아왔단 말이야. 이렇게 대패를 하고 나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져서 처음에는 엘바로 유배를 갔어. 황제에서 퇴위되고 엘바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문제는 이 나폴레옹이 없어지고 나니까 유럽의 각 국가들과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놈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놈 저놈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폴레옹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게 되고, 그래서 나폴레옹의 신이대가 엘바 섬으로 가서 나폴레옹을 탈출시켜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황제위에 오르게 했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워털루에서 싸웠는데, 사실 이 워털루 전투에서도 나폴레옹의 실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웰링턴이랑 싸웠는데, 웰링턴이라는 장군과 싸웠는데, 영국의 웰링턴, 그 웰링턴을 거의 포로로 잡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부하들이 잘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라는 대서양에 있는 엄청나게 먼 도시로 유배를 갔단 말이야. 섬으로.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의 일생이 끝나는데, 자, 이 나폴레옹을 계속해서 누구와 싸웠냐면 바로 나폴레옹은 그래도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다 전파했던 사람이야.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유럽에다가.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빈체제와는 계속해서 상극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 이 빈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라는 사람인데, 이 빈체제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 왜? 바로 복고적이고 보수적이고, 즉 옛날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통성의 원칙은 바로 나폴레옹에 대한 정통성의 원칙이 아니라 그 이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루이 16세에 대한 정통성을 원칙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빈체제와 나폴레옹은 서로 주둥이로 털면서 싸웠던 사이가 아니고 서로 전쟁을 했던 사이잖아. 그래서 이 복고적이고 보수적이고 정통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있어야 돼? 군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기구로서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있었는데, 여기 동맹에 어떤 나라가 포함했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군사력을 가진 유지기구로 이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있었다는 건 빈체제에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빈체제에 대한 저항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들아,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다가 원정을 다니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던 자유평등 박애의 씨앗을 심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게 돼. 우선 자유주의라고 해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저런 자유로운 국가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에서 독립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기존의 어떤 구체제의 모순에 대해 저항하거나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라고 해서 프랑스가 혁명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이탈리아인들끼리 또는 뭐 러시아인들끼리 또는 뭐 독일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는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살펴보도록 합시고, 자, 그러면 빈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들은 바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운동들이겠지. 그런데 맨 위에 먼저 실패한 저항 운동들부터 보자. 실패한 저항 운동들. 독일에서는 브루센샤프트를 아래서 학생들이 일으킨 학생 운동이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이라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 운동을 한
쓰자. 통일운동을 한 당파가 있었어. 그리고 데카브리프트엔 아니라 그래가지고 데카브리프트엔 아니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프랑스 원정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청년 장교들이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이 세계는 전부 다 실패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갱킹 즉 빈 체제의 옆구리를 쑤시는데 성공했던 운동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의 독립이야.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어. 오스만 제국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그렇지. 그 서유럽 절대왕정을 하면서 서유럽 절대왕정에서 에스파냐 무적 함대가 깨부셨던 레판토 해전에서 깨부셨던 게 바로 당시 동지 중에 최강의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사실 그리스는 그리스 단일로만 덤볐으면 오스만 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당시 자유주의와 함께 낭만주의의 사조가 불면서 전 유럽의 어떠한 학문적 또는 사상적 기반인 근거지였던 그리스에 대한 어떤 동정심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 유럽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바이런 같은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독립을 지지하고 또 도와주게 돼. 그에 맞춰서 국가들도 도와주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낭만과 자유를 통해서 이 그리스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여기에 참여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명분은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동유럽에 있던 동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포함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을 견제하는 거고, 반대로 러시아는 그리스를 도와주면서 그쪽에 한 숟갈 올려가지고 러시아가 항상 하고 싶어했던 거, 표트르 대제 때부터 항상 하고 싶어했던 부동항을 찾기 위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한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 그리스의 독립을 도왔어. 자,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독립했던 반면에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또 여러 중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바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왜 에스파냐의 땅이었지? 그렇지.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 이후로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중남미 지역의 땅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고 했잖아. 그치. 북미만 영국이고. 자, 근데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을 해버리는 마당에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했었다고는 이전 시간에 배웠었지. 그치.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는 데는 역시 이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서 볼리바르나 산마르틴 같은 인물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구나 윤봉길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역시 이 사람들도 스페인을 상대로 단일로서 싸우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 독트린을 이야기하면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데, 이 고립주의는 뭐냐면 바로, 자, 아메리카의 맹주는 미국이다. 그러니 아메리카에 대한 일은 우리가 다 처리할 거다. 그러니 유럽인들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고립주의를 선언한단 말이야. 영국은 당연히 이걸 지지하는 게, 자기네들은 지금 아메리카를 뺏겨가지고 꿀 빠는 게 떨어졌는데 스페인은 아직도 중남미에서 꿀을 빨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이거 맞는 말이다 이러면서 물개 박수 치면서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적과 외적인 영향 두 개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중남미에서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독립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바로 파란색으로 네모치는 요 IT를 봅시다. 자, 멀로 선언은 얘들아 1824년이야. 근데 IT 독립은 1804년이거든. IT는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IT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미리 독립을 했었어, 이미.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선지 같은 데에서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멀로 선언을 기점으로, 멀로 선언의 영향으로, 멀로 독트린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IT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이런 말은 맞는 선지가 틀린 선지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그치? 바로 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써놓으면 돼. 다 알아서 봐라.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들어갑시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을 보면, 우선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바로 요 시점부터가 요 시점부터가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특히 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자유주의 운동인데요. 우선 우리 배운 거 잠깐 복수해 볼까? 자, 국민의회가 열리고 1791년 헌법에서 어떤 정책을 택했지? 그렇지.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다시 말해서 왕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왕정,
첫 번째 이편 군주정이야. 그런데 국민공회 시절 자코뱅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왕의 모가지를 따고 공화정을 만들었지. 공화정을. 그런데 통령정부 때 나폴레옹이 통령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이 되고 곧 이어 국민투표로 뭐가 됐어? 황제가 되었어. 그치? 자, 근데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빈 체제에 있어서 원래 옛날로 돌아가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빈 체제가 루이 16세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샤를 10세라는 사람을 이때 왕으로 집어넣습니다. 요때 여기쯤에서 샤를 10세를 왕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 샤를 10세가 뭐 되고 있어? 바로 보수화되고 있어. 이 샤를 10세가 보수화된다는 얘기는 이펀 군주정의 샤를 10세가 아니라 절대왕정의 샤를 10세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유는 역행할 수 있다 없다? 자유는 절대로 역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유주의자와 유산시민들. 다시 말해 유산시민은 네 글자로 프랑스로 고치면 뭐가 돼? 부르주아들이란 말이야. 얘들아,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중에 어디가 우파고 어디가 좌파일까? 내가 우파를 얘기하면서 기득권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뭐 보수파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얘들아, 너희가 돈이 한 100억쯤 있어. 그럼 세금 존나 내고 싶어? 아니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돈 많은 기득권은 자유주의라고 보면 돼. 반대로 프롤레타리아나 노동자 계급은 뭐겠어? 사회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르주아 계급, 즉 돈 많은 사람 계급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다시 어떤 이펀 군주정으로 루이 필리프, 서민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루이 필리프가 왕에 올랐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선거는 다시 제한 선거야. 어디랑 너무 기가 막히게 똑같아? 바로 1왕정, 국민의회와 너무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이 7월 왕정이 보수화되고 있고 서민들의 친구라고 불렀던 루이 필리프가 자본가들의 친구가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번에는 누가? 사회주의자와 무산시민들. 누구야? 그렇지, 프롤레타리아들. 다시 말해 자코뱅파가, 진짜 이때는 자코뱅파로 불리진 않지만 좌파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공화정으로 누구를 뽑아? 루이 나폴레옹의 조카라고 불리던 사람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선거가 무슨 선거야? 보통 선거야. 뭐와 완벽히 똑같아? 그렇지, 국민 공여와 너무 비슷하잖아. 그리고 이 루이 나폴레옹의 조카라고 알려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 요새 들어와서 유전자 시체다 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친조카가 아니고 이 루이 나폴레옹의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 펴가지고 낳았던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이제 그 옛날엔 뭐 그런 유전자 검사 기술이 없었으니까 몰랐지. 이 어쨌든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누구를 따라하고 싶겠어? 그렇지, 나폴레옹을 따라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진의 삼촌과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3세가 돼서 두 번째 황제 정치 체제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진의 형하고 조금 틀린 건 뭐냐면, 진의 삼촌은 선거를 통해 통령이 됐어? 쿠데타를 통해 통령이 됐어? 그렇지, 쿠데타를 통해 통령이 됐어. 근데 루이 나폴레옹은 선거를 통해서 통령이 됐어?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 통령이 됐어? 그렇지, 얘는 선거를 통해서 통령이 됐어. 근데 나폴레옹은 선거를 통해 황제가 됐어? 쿠데타를 통해 황제가 됐어? 그렇지, 선거를 통해 황제가 됐는데 루이 나폴레옹은 선거로 황제가 됐을까? 쿠데타로 황제가 됐을까? 쿠데타로 황제가 됐어. 서로 요거는 반대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가 진의 삼촌을 닮아서 전쟁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전쟁을 존나 못해. 심지어 조선한테도 털렸거든. 병인양요가 얘 때 일어난 거야. 근데 병인양요 정족산성에서 이제 엄청나게 털렸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겼잖아. 그렇지, 우리나라가 신미양요에선 졌어도 우리나라 병인양요는 이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진짜 어디 삼지창이랑 육모방망이로 싸우던 조선 새끼들한테도 처맞고 다니던 게 나폴레옹 3세야. 이곳저곳 에서 전쟁은 다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데, 그러다가 언제 한번 뒤집어졌냐면 나폴레옹이 그렇게 개박살을 냈던 독일이 이 당시쯤 되면, 나폴레옹 3세쯤 되면은 비스마르크가 등장해서 독일 제국을 통일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돼.
근데 독일이 통일된 상태도 아니고 결국 일개 국가였던 프로이센, 독일의 일부 국가 중에 하나였던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원하게 집니다. 근데 지는 것도 어느 정도로 지냐면 나폴레옹 3세 본인이 비스마르크에게 포로로 잡혀. 그 정도로 지니까 프랑스 내 여론이 너무너무 악화되면서 파리 코민이라는 단체가 이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파리 코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프랑스는 공화정을 세 번째의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영향을 좀 볼게. 자, 얘들아, 영국이 정말 똑똑한 나라인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 이후에 큰 혁명이 일어나지가 않았어.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서 쟤네들 저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야겠다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차로 선거법을 개정해버려. 진짜 똑똑한 나라야.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요 영국의 자유주의 가서 할게. 자, 그 다음에 독일은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의 나라로 통일돼가지고 열심히 자기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300여 개 나라로 분열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을 하자 하는데 그 통일이 쉬워? 그렇게 통일이 분열된 나라가 통일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우리나라랑 북한 벌써 통일하게?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경제적으로라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관세 동맹을 맺는단 말이야. 관세가 뭐야? 국경을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잖아. 그치? 근데 독일 내에서는 국경을 넘어가도록 세금을 내지 않도록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벨기에가 독립하게 되는데 벨기에는 원래 어디의 식민지였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자유주의 운동을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의 30년 전쟁 이후로부터 벨기에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으니까 네덜란드에 편입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로서 계속 살고 있었고 벨기에는 미리 항복해서 그렇지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미리 항복해가지고 카톨릭 국가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을 붙여놓으니까 계속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불었던 자유주의 운동에 맞춰서 벨기에는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독립해서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벨기에 독립의 중요한 건 뭐야? 에스파냐에서 독립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자유주의 영향을 받고 네덜란드 원래 나라였던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7월 혁명까지는 입헌군주정이 되었으니까 사실 빈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었어. 근데 빈체제가 제일 크게 감시를 해야 됐던 프랑스 국가에서 2월 혁명을 통해서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빈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빈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당시 빈체제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바로 메테르니히가 바로 추방돼 버려. 국외로.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관세 동맹에 이어 자, 그럼 진짜 정치적으로 독일에 대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 2월 혁명을 보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운동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 그런데 여기서도 킬러 선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청년 이탈리아당은 2월 혁명 이전에 성립되었어. 이전에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만 아닌 선지야. 어떤 선지냐면 자, 2월 혁명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이탈리아당이 결성되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성된 거야? 활동이 증가된 거야? 그렇지. 활동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봅시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 우선 1차 선거법 개정, 아까 위에서 배웠던 1차 선거법 개정을 볼게. 첫 번째, 부패 선거구를 개편하고 두 번째, 상공시민층의 선거권을 인정했어. 영국은 상대적으로 미리부터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의회 안에서 어떤 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이 선거권,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이 상공시민층은 프랑스로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인데 왜? 상인 또는 수공업자들, 기술자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젠틀이라고 해. 이 젠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라는 뜻의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부패 선거구 개편은 뭐냐? 자, 이 1차 선거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대다수 많이 공업도시나 광산도시로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예컨대 농촌에 있던
뭐 예컨대 농촌에서 100명이 있었어. 농촌에 100명이 있었고 뭐 예컨대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20명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맨체스터에서 거대한 광산이 발견되고 나니까 농촌에 있었던 100명 중에 80여 명이 맨체스터로 넘어가서 맨체스터의 인구는 100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원래 농촌에서 인구가 100명이었으니까 농촌에서는 뭐 예컨대 국회 대표자를 5명을 뽑을 수 있어. 20명에 한 명씩 5명을 뽑을 수 있었어. 근데 맨체스터에서는 원래 20명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 명을 뽑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구 이동이 일어나서 농촌엔 20명밖에 안 남고 맨체스터에는 100명이 생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뽑히는 대표자들의 숫자는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20명에서 5명을 뽑게 되고 100명에서 1명을 뽑게 되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의원을 하고 싶으면 농촌으로 가서 농촌에 있는 사람 몇 명에게 뇌물만 좀 먹이고 막걸리 좀 떠주고 이러면 의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부패 선거구야. 그래서 이 부패 선거구를 1차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인원 비례에 맞춰서 모든 지역의 영국에 있는 부패 선거구를 다 개편했어. 자, 다음에 두 번째 차티스트 운동에 배워보는데, 얘들아 차트가 뭐지? 차트가 뭐 이렇게 간호사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차트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팻말 같은 것도 차트라고 하잖아. 이 차티스트는 차트를 든 사람들의 운동이라는 뜻의 차티스트야. 자, 그럼 뭐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냐? 바로 우리에게 상공시민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난 것은 1838년. 그런데 2월 혁명이 일어난 것은 1448년. 그래서 10년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 뭐가 먼저 일어나서 차티스트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차티스트 운동은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틀린 선지야. 2월 혁명에서 물론 프랑스인들이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요구하긴 했지만 영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달라고 주장했었어. 그런데 차티스트 운동 자체는 진압을 하면서 실패했어.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이들을 진압하면서 실패했는데 영국은 진압을 해놓고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압을 해놓고는 갑자기 2차 선거법 개정을 해서 도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했어. 그래서 사실 영국은 정말로 크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무언가가 쌓여서 터지기 전에 이미 위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거야.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영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을 다수결로 뽑아서 정책을 결정해 나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종교 봅시다. 전 유럽의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심사법이 맞는 트렌드일까 아닐까? 심사법은 카톨릭교도의 영국 관직 취임을 금하고 있잖아. 그런데 자유주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어야 되는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도 당연히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심사법은 폐지되고 이제 카톨릭 교도들도 얼마든지 영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카톨릭 교도에 대한 해방법도 입법되었어. 종교에 대한 자유가 이루어진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경제에서도 공물법과 항해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자, 항해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해조례야. 그래서 이제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또는 그 생산지의 배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배에서도 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물법이 중요한데 얘들아. 공물법은 지금까지 외국의 곡물을 수입해오지 못했어. 영국에는. 왜? 영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옛날에 영국의 농민들이 많았을 때 만들어진 법이지. 그치?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농민들은 줄어들고 도시민들은 늘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곡물법을 폐지하고 외국에서부터 싼 가격에 수입 곡물을 들여와서 곡물 가격이 내려가는 결과가 파생됐단 말이야.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지. 곡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때? 밥값이 싸졌으니까 좋지.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법 아닐까? 아니야 얘들아. 노동자들은 뭐야?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에게 월급을 받지. 그런데 우리는 월급을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 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월급만 준단 말이야. 그런데 곡물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밥을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이 필요했다고 하면 곡물법이 폐지되고 나서 외국 곡물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밥 먹고 사는데 50만 원만 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이야.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 곡물법은 물론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곡물법 폐지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거는 농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바로 누구다? 자본가들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나머지 사료 한번 볼까? 자, 맨 처음에 영국의 여러 섬을 봉쇄 상태에 둔다. 자, 영국을 봉쇄한다. 바로 뭐 나와야 돼? 대륙 봉쇄령이 나와야 돼. 그치? 뭐 읽어보면 아,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구나. 그런데 효과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치?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샤를 10세는 더 이상 파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인민의 피를 샬라. 샤를 10세는 더 이상 파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는 샤를 10세를 쫓아냈다는 얘기인데, 샤를 10세가 보수화되면서 일어났던 혁명이 바로 뭐야? 7월 혁명이지. 그치?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오를레안 공작, 다시 말해 루이 필리프는 헌장을 받아들였고 프랑스 인민으로부터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펀 군주정. 다시 말해 이건 7월 혁명이야. 그런데 루이 필리프의 반동적인 정부가 파리 민중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타도되었다. 루이 필리프, 다시 말해 7월 왕정의 보수화 때문에 일어났던 혁명이 뭐야? 바로 이 2월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겠지. 그치? 자, 다음에 영국의 자유주의 볼까?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뭐 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밀투표제를 실시하고 어쩌고저쩌고 보는데, 문제는 봐봐,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의 결정, 즉 어떤 선거구가 사라진 거야? 부패 선거구가 사라진 거지. 그치? 맞지? 그러면 이것은 몇 차 선거법 개정이지? 1차 선거법 개정이지. 자, 외국산 밀을 비롯한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여 국내의 식료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바는 여러 법률 등에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 다시 말하면 공업이, 이 공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가? 바로 자본가들의 제조업이 위기에 처임을 선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은, 다시 말해 자본가들의 모임은 이러한 모든 법률들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폐기를 위해 급힘없이 노력을 쏟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 뭐를 폐지시키고 싶다는 거야? 공물법을 폐지시키고 싶다는 것에 대한 사료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영국 프랑스 자유주의와 나폴레옹 빈 체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